다음 부동산 시장 개입의 이유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선 부동산 시장은 타 시장과 달리 다른 상품과 달리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이동이 어렵다는 거죠. 비이동성 또는 고정성이었는데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시장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 시장이 발생한다는 같은 아파트 30평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서울의 주택 가격하고 가령 광주나 대구의 주택 가격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동일한 품질로 주택을 지어도 이게 이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의 집이 이제 집값이 평균 이미 10억이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가령 그러면 광주에서 좋은 집이 있다 또는 대구에서 좋은 집이 있다 같은 그 수준을 갖춰 그 집을 서울에다 옮겨 놔두면 거기는 지금 계략적으로 한 3억 내지 4억 정도 되니까 그 집으로 옮겨 놔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 비이동성 때문에 지역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위치에 따라서 가치를 차별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비이동성 문제고 예부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예를만 들어보면 어디 이제 지하철이 개통된다. 그럼 교통이 편해지고 교통비가 감소될 수 있죠. 그럼 주택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입지한다. 그러면 악취라든가 대기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 지역에 지하철을 갖다 유치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님비 현상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게 입지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반대하는 현상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서로 이런 부분에 지하철 개통이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등의 이런 그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키는 또 이런 시설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자체 간에도 지불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 또는 내구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가령 토지의 경우에서는 물리적으로 보면 영구적이나 그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파괴 또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토지는 영구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 참 그 중고주택 가격이 시간 지나면서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면 이상하게 보는 분들 많아요.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를 하나 샀다. 신규 자동차 사가지고 한 5년 쓰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잖아요. 요즘 같은 반값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집은 사놓고 나면은 오히려 5억에 샀던 것이 시간 지나면서 6억, 10억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왜 그런가? 중고품이 됐는데도요. 그거는 건축물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간 거죠.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바로 토지 자체가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의 고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질적이다. 제품이 동질적이가 않아요. 주택 그러면은 주택이 하나일 것 같지만 주택에도 보면은 단독주택이 있고요.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렇잖아요. 지역에 따라 또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자재를 뭘로 썼는가에 따라 다르고 또 건설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따라서 이런 또 달라지는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이질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놓고 동질적인 것으로 분석을 한다면 분석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수요 공급들로 분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은 따라서 이제 불안전적인 시장이다. 이래요. 사실 우리가 시장을 이제 분석해 보면 뭐 경작하신 분들은 뭐 쉽게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뭐 불안전 경쟁 시장 크게 구분하고 불안전 경쟁 시장은 또 공급자가 1인 했을 때는 독점 시장, 공급자가 2인 이상 소수면 과점 시장, 공급자가 다수이면서 이질적인 제품을 공급하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가령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완전 경쟁 시장은 그 기본적인 속성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제품이 가령 특정 제품이 완전 경쟁 시장에 놓여 있으려면은 그 공급자나 수요자가 둘 다 다수여야 돼요. 다수여야 된다. 그래서 어느 개별 공급자나 어느 개별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은 소비자나 생산자는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순응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이 동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인 제품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화 및 생산 요소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제품의 이동이 뭐 재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 재화가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도 마찬가지.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으려면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의 완전성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그럼 사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요건, 예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영세한 다수여야 한다. 제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다 갖춘 시장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에 좀 가깝다고 하는 시장이 증권시장이라든가 농산물 시장은 여기에 좀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농산물 시장, 예를 들어 보면 농산물 쌀 했을 때 그게 완전 경쟁인가? 물론 공급자, 소유자 다수예요. 그렇지만 제품이 어느 지역에서 난 쌀인가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이질성이 다소간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보가 다 100% 완전한 것 같고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증권시장에 마찬가지예요. 가령 삼성전자 주식이다. 이랬을 때, 물론 증권시장 공급자, 수요자 다수예요. 제품은 일단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죠. 그렇지만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지는 시장 정보는 다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팔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특히 이제 주택 시장 한번 봐보죠. 시장 참여자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고 수요자가 다수인 경우, 특히 이제 수요자는 다수이지만 공급자는 소수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완전 경쟁이 아닌 거고,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연립주택이 동질적이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회사에서 공급하는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공급하는가에 따라서 질적인 측면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정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주택 같으면 한 10억 정도는 되겠다. 어떤 사람은 8억 이상 못 사겠다. 그 정보 자체가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정보 불안전하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동성 문제, 대한민국 생산유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 입지 고정성 때문에 이동 자율성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 시장,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아주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 분석 편의상 수요곡선, 아파트의 수요곡선 우하향이고 공곡선 우상향이다.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 경쟁이라는 전제를 해놓고 분석 편의상 해놓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 결함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이제 이미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격 신호가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불일치 문제, 어떨 때는 공급이 과다하고 그래서 미분양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수요가 과다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수도권의 경우는 가격이 급등하는데 지방의 경우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또 반대로 수도권이 떨어지면 지방이 올라간다. 이 수요와 공급의 국지화 문제가 또 제일 심각한 것이 이런 부동산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정성 때문에,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그러나 정보나 거래 비용,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완전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 하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과 경기변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도 일반 경제와 마찬가지로 호황, 불황, 쇠퇴, 회복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클의 정도가 일반 경제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크다. 그래서 정부는 될 수 있으면 그 변동폭을 상승할 때는 변동을 좀 억제시켜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폭이 심하면은 하락하는 정도를 줄여서 전체적인 변동폭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정부 정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태가 회복기에 있는가, 호황기에 있는가, 쇠퇴기에 있는가, 불황기에 있는가. 자, 이에 따라 보통 일반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 게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지역에다 집을 사야 되는지, 어떤 유형의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거는
이 사이클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한 사이클이 12, 13년 이렇게 거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다. 어떨 때는 7, 8년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15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 폭의 크기도 여기서 사이클이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꼭 돼 있는 것만 아니거든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외환위기가 갑작스럽게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이럴 때 폭락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또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상적인 시장의 계속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호황, 불황, 세택,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부드럽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가령 회복기인가 아니면 쇠퇴기인가 이걸 판단할 때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고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공실률 변화 어떤가, 그 다음에 임대료나 주택가격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회복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잉 공급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가령 미분양 주택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회복돼 가고 있구나. 그럼 공실률도 줄어가고 있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돼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임대료라든가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회복돼 가고 있어요. 0으로가 상승 변화율이 0으로 가거나 소폭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고 있다면 회복기로 판단하시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다. 쇠퇴기다 했을 때는 쇠퇴기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과거에 호황 개수는 없던 것이 상승률이 서서히 둔화돼 간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한두 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작년 2019년부터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단지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승률이 다소 좀 둔화가 돼가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올 들어서는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폭이 점점 더 커져 올라가긴 하지만 둔화폭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주간 0.3% 올라갔던 것이 가령 0.1% 이렇게 상승률이 둔화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호황기의 정점에 왔거나 아니면 다소 쇠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수요는 여전히 공급보다 많지만은 그렇지만 수요 증가되는 것,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증세가 보이거나 아니면 공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놨는데 잘 안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임대를 하려고 임대주택으로 내놨더니 공실이 발생하더라. 공실이 증가되더라. 이렇다고 한다면 쇠퇴의 조짐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개발이 감소되는 모양새가 나타나면 쇠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개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왜 개입하는 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시장 실패.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의 폭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부동산 시장 안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 실패라는 건 상당히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시장 실패라는 것은 어떤 건가? 시장이 실패했다는 건 시장이 경제학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의 자원 최적 배분을 결국은 어때?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놓고 본다면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서 수요 공급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거래 수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최적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게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 존재하거나 공공재의 공급량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불안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시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면 시장 기능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봤잖아요. 공급자, 수요자의 숫자도 둘 다 다수도 아니고 제품도 이질적이고 제품 완전 이질적인 상태고 정보도 불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동성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시장이 실패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면 외부 경제 효과를 끼칠 수도 있고 불경제 효과를 끼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 효과를 끼친다. 외부 경제라고 하는 건 어떤 생산자의 생산 활동이 다른 생산자 또는 소비자, 사회에게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익을 주지만 이익을 주는 생산자가 이익을 보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면 소위 외부 경제가 발생했다 그래. 외부 경제에 이익을 끼쳤지만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했다. 그런 생산자 같으면 제품 생산량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적은 양을 생산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여기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생산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바람직한 양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다. 외부 불경제는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피해를 줬다. 그럼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그 생산 주체가 이렇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정보의 불안전성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급해놓은 주택이 예를 들어서 가구는 한 1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한 10가구에게 다 공급돼 버리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가령 또 임대료도 조작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가 있다. 가령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주택은 1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금, 그 다음에 가령 세금을 될 수 있으면 인하시켜주고 주택에 대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자금에 대한 것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다주택을 소유한다. 5채 이상 이렇게 소유해서 예를 들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가령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연간 5% 이하로 주택가격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인상시키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나아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투기 수단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회의 부가 일벽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가 있다. 그럼 사회에 전체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주택의 경우는 의식주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생활에서 기본적인 재화니까 최소한 어떤 가구들이 그 자기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형평성 문제에서 이제 기본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 변동폭을 최소화시켜 주면은 가격 상승기나 하락기의 변동폭을 최소화시켜서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되고 또 필요성이 되는 겁니다. 그 부동산 정책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직접적인 개입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무주택자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만 주택을 구매해야 수요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매권 제도, 선매권은 부동산을 살 때 민간에서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선매권 제도예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든가. 토지 비축, 공공부문에서 토지를 향후에 필요할 그런 토지,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그런 필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놓은 토지 비축 제도. 그다음 부동산 거래 허가를 한다라든가, 부동산 소유 제한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용도지역 지구제, 뭐 용도지역 뭐 주상공으로 용도지역을 한다든가, 도시적 비도시적 나눠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직접 개입했을 경우에는 실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꽤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허가를 한다. 이랬을 때 그런 비판적인 시각,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를 과도하게 한다.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 수요는 급증하고 공급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간접 개입 방식으로서는 이제 부동산 쪽에 우리가 세금,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런 조세 등이 있잖아요. 조세라든가 또는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이런 것은 직접 사거나 파는데 영향을 바로 사도록 한다, 팔도록 한다. 이렇게 수요제도에서 어떤 수요자만 산다라든가 또는 해서 공급해서 어떤 기업들이 공급을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공공택지에서 공공택지 분양받은 그런 건설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뭐 이런 제도 등은 직접 개입 방식이 되지만 여기서 가령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시켜서 조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외부 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든가 또는 금융 규제를 한다든가 또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식들이 되는 거죠.
부작용은 사실 직접 개입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런 조세 제도를 수도권 달리하고 지방 달리하고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금융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두고 부분적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발휘되는 시기라든가 크기, 그 다음에 지역들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 지역을 갖다 별도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